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의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불볕 더위도 날려버릴 만한 서늘한 공포가 우리 곁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계엄의 망령이 부활했습니다. 1980년 5월 민주화의 열망이 들불처럼 번져갔던 광주에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계엄군이 도착했습니다. 계엄군은 총과 칼로 광주 시민 수백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시민들도 끔찍한 공포에 시달렸고 간첩과 폭도로 오인돼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980년 5월처럼 군의 총과 칼로 국민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무찌르려는 그런 세상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이야기입니다. 네, 충격적인 단독 보도 양윤경, 배주환 두 기자 함께했습니다. 양 기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무시무시하던데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역사책에서나 보셨을 텐데요. 계엄이라는 악몽이 2018년 현재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면서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하셨을 부분이 과연 이걸 누가 지시했냐는 겁니다. 스트레이트가 그 핵심 인물을 추적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이번 계엄 계획 문건과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에 박흥렬 전 경호실장을 조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실장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앞서 공개된 일련의 촛불 집회 진압 관련 문건 작성을 총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문건은 지난 3월 공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위수령 검토 문건, 그리고 시위대의 신체 하단부에 사격을 가능하도록 한 수방사의 발포 지침입니다. 국방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무사의 계엄 실행 계획 문건도 육참 총장 출신인 박흥렬 전 실장이 계획을 총괄하면서 기무사 등에 배치된 육사 후배들을 동원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합동수사단은 조만간 박흥렬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것입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기무사와 수방사, 특전사 등에 하달된 계엄 문건 관련 임무가 박 전 실장의 측근인 경호실 이모 준장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모 준장은 촛불 시위 당시 박흥렬 전 경호실장의 참모로 비상시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실장은 수방사의 발포 지침 등에 대해 들은 적이 없고 이모 준장으로부터도 계엄령 문건 등에 대해 전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위와 관련한 문제는 경찰청 소관이라면서 위급 상황이 되면 청와대는 대피 계획을 세워 대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016년 11월 촛불 집회가 본격화된 직후부터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점을 볼 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주도 세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2월쯤 위수령과 관련해 감사관실이 합동참모본부 특수작전과의 컴퓨터를 점검하던 도중 조사관이 보는 앞에서 직원 한 명이 촛불 집회 관련 파일 6개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조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계엄사 문건 사태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개입된 의혹이 국방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박근혜 청와대가 기무사와 함께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약과에 불과합니다. 아니 이렇게 충격적인데 이것도 약과라고요? 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내용을 담은 문건이 또 있습니다. 2012년 대선을 5달 앞둔 7월 27일, 기무사는 박근혜 캠프 지원 계획 문건을 작성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 캠프의 조직과 향후 활동 전망을 분석해 본격적인 대선 개입, 즉 박근혜 후보 당선 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기무사는 그 대가로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대선 개입 대가로 차기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전력화와 현대화가 필요한 사항을 공약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기무사는 이를 위해 예비역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외곽 후원 조직들을 활용하되 이때 야당인 민주당 캠프 참여자는 식별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집권을 위해 보수 세력 결집을 기획합니다. 176개 보수단체와 예비역 등 900만 명을 박근혜 지원 세력으로 관리하고 예비역 장성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한다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기획, 실행한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 캠프인 담쟁이 포럼에 참여한 현 국방장관 송영무 등 예비역 장성 4명에 대해선 기무사의 정보망을 이용해 사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작업을 통한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섭니다. 문재인은 오직 반미, 반 FTA, 미군 철수, 반 제주 해군 기지만을 외친다. 북한 김정은도 그렇게 외친다. 문재인, 내 죽은 노무현의 죽음을 생각해서라도 오른편에 서다오. 문재인은 무지 많던데 출생 위조, 전세 사기, 천억 증발, 제주 기지, 아들 취업 등. 더 충격적인 내용은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던 17대 대선 당시의 활동을 참고해 대선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노무현 정부 시절 치러진 대선에서도 기무사가 보수 세력인 이명박 정부의 집권을 위해 활동했다는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기무사의 대선 개입 사건을 조사 중인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무사가 17대 대선을 앞두고도 이명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와 보수 세력 사이에 뿌리 깊은 유착의 일단이 드러난 겁니다. 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말 떠들썩했었는데요. 그 사건도 이 일과 비교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무사는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이용해서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또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던 인물들까지 사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도 보수 후보인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치 군인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군사 작전을 벌인 것이죠. 기무사가 군 본연의 역할을 잊고 정권에 충성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들 스스로 정권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는 얘기네요. 기무사는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 수도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기무사의 계엄 문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실행됐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 뻔했는지 저희 스트레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실현시켜 봤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은 인용됐습니다. 기무사의 계엄 계획 문건은 사실상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가정해 작성됐습니다. 이 문건 속에서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은 적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리고 적을 진압할 수 있는 건 군뿐이라고 기무사는 판단했습니다.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 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80장의 기무사 계엄 문건이 현실이 됐다면 기무사 문건은 시민들에 대한 군 진압 수준을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계엄이지만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준비 단계, 위수령 선포.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위수사령관이 위수령을 선포합니다. 군의 자체 경비가 목적인 위수령이라면 대통령 제가 없이도 군 스스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일대에 주둔하는 수방사 경비단이 최초 투입 병력. 일단 청와대 방어만 담당해야 하지만 경계선을 외곽으로 조금씩 확장합니다. 기무사는 시위가 전혀 없는 국방부 앞에도 병력을 투입해 군 장악 지역을 넓힙니다. 여기에 경기도 양평과 고양시에 있는 기계화 사단, 즉 탱크 장갑차 2개 사단과 특전여단 2개를 대기시킵니다. 서울에 내려진 위수령이 미치지 않는 경기도 지역 부대들도 동원하겠다는 것. 이렇게 큰 탱크 장갑차 같은 중무장 전력이 있어서 길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국회에선 급히 임시회의를 열어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 시간을 법니다. 지금까지 위수령은 준비 단계, 군은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무사 문건은 시민들의 계속되는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소집을 건의합니다. 목적은 계엄 시행 검토. 참석자는 한민구 국방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총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조종설 특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 최소 인원입니다. 사전에 누설되면 시민들이 계엄군 진입을 차단할 수 있어 보안이 계엄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군 수뇌부는 시민들의 집회로 사회가 혼란해졌다며 대통령에게 전국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고 결론냅니다. 계엄의 수준은 가장 강력한 비상계엄.
군에게 사법 행정의 모든 기능이 위임되는 기무사 문건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문건 작성 현재 육사 36기 장준규 총장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 계엄사령관은 즉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대규모 폭력 소요로 인한 국가 비상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 시위 확산 및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을 믿으시고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적극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령부는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대 관건은 전국의 신속하고 완전한 장악. 최우선 점령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이른바 중요 모근, 최대 인파가 모여있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기무사의 사전 계획대로 34단의 2개 여단이 보유한 탱크 최대 80대, 장갑차 최대 200대가 무장 병력 약 2,000명을 싣고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출동 타이밍은 시위대의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도 탱크 최대 40대와 장갑차 100대, 병력 약 1,000명이 출동합니다. 시민들 사이로 병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대거 투입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 곳곳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대규모 부대 이동이 곧바로 전개됩니다. 경기도엔 육군 2와 5 기갑여단, 충청도엔 8기계와 사단, 강원도엔 11기계와 사단, 전라도엔 26기계와 사단, 그리고 경상도엔 수도기계와 사단. 주로 전방에 주둔하는 육군의 기계와 부대가 특전사와 함께 지방으로 파병됩니다. 모두 탱크와 장갑차를 보유한 부대들입니다. 이 기계화 보병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이나 전력상 굉장히 중요한 부대예요. 여기가 장비가 많고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이 막강하다는 거거든요. 국가적인 혼란 상황 내지는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할 때 그런 부대들은 당연히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남쪽으로 돌렸다는 거죠. 기무사는 특히 광주와 전라도엔 11특전 여단을 배치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항쟁 당시 투입된 바로 그 부대입니다. 전국엔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진 상태. 금지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민간인은 곧바로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됩니다. 계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페이스북 계정은 즉시 폐쇄됩니다. 군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국회. 국민의 기본권이 완벽히 통제되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탄핵 결정 당시는 완벽한 여소야대 상황. 기무사는 의결 정족수인 제적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제를 요구할 의원들을 체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위에 참여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한 의원 다수를 계엄 사범으로 집중 검거해 사법 처리함으로써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가능성은 원천 차단됐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두려운 끔찍한 가상현실이군요. 만약에 2017년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면 저희들 모두 이 자리에 없겠죠? 특히 주진우 기자는 아마 실종되지 않았을까? 어디선가 무언가로 발견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본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너는 사라졌을 것이다. 아니면 지하실 어딘가에서 통닭구이로 매달려 있을 것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저는 내란 선동죄로 김제동 씨와 함께 고발당한 상태였거든요. 기무사가 170여 개의 보수단체를 관리하고 직접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 가운데 저를 고발한 단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일성 씨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저는 온건한 보수의 길을 평생 걸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수령과 계엄령은 1979년 부망쟁 때 발령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위수령은 39년 동안 단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사문화된 법령이었습니다. 저는 위수령 하면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차지철 씨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300만 명이 죽었는데 데모대에 오면 200만 명 탱크로 밀어버리면 이 땅의 데모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위수령을 무덤에서 기무사가 살려내보냈습니다. 이런 계엄 관련 문건이 지금의 20, 30대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취재해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 위수령 폐지를 요청을 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달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기무사 문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벌인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당시의 상황과 그대로 쏙 닮아 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여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던 대학생 10만여 명은 심상치 않은 군의 동향을 감지하고 저녁 8시 시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6일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지도자는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를 위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발동하기로 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합니다. 임시국회는 5월 20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계엄 확대의 명분을 위해 국회 남침서를 조작해 퍼뜨렸고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사흘 전 전두환은 김대중, 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 26명을 전격 체포하고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가택연금하며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조차 계엄해제에 찬성하고 있어서 국회의 계엄해제 가결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보수 단체들은 계엄령 선포를 요구하는 지면 광고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당시 여권인 새누리당이 추미애 대표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며 비난하던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기획 문건. 정부는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2017년 5월 5일 0시를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본인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7년 5월 5일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기무사가 작성한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회가 합법적으로 계엄해제를 결정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전략 문건입니다. 국회의원의 성향을 진보 160여 명, 보수 130여 명으로 파악한 기무사는 국회가 표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마비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1980년 신군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해 헌정을 중단시켰던 바로 그 수법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이라고 우겨서 일부 체포하거나 또는 사실상 가택에 연금을 해서 제적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하는 것은 힘으로 총칼로 어떻게든 막아가지고 계엄 기간을 계속 연장시킬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기껏 계엄 선포할 이유가 없죠. 기무사는 촛불 집회나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을 불법 시위, 반정부 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몰아 집중 검거해 처벌하기로 합니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해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를 떨어뜨려 계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음모입니다.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도록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멀쩡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말이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유쾌하고 잘못된 것이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등 야당 정치인을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했고 군사법원은 넉 달 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무사는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하려는 건 막아? 이게 위헌적이고 그래서 헌정질서 문란이고 그게 국권문란이에요. 그게 내란의 요건에 딱 맞다니까요. 계엄 확대 직후인 1980년 5월 18일 새벽 전두환의 신군부는 탱크와 무장군인을 앞세워 국회를 점령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은 봉쇄됐고 당초 5월 20일로 예정됐던 계엄 해제 안건은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그 국회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체포하기 시작하는 거야. 더군다나 나는 DJ하고 가까웠다고 생각해서 잡으러 왔고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전두환의 신군부는 이와 동시에 언론사에도 진주합니다. 비상계엄 확대를 발표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보도통제 지침을 내립니다. 전두환은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 비상계엄령 선포 실시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검열로 삭제당한 공백을 남기는 것도 처벌했습니다. 기사 검열에 반대하거나 제작 거부를 했던 900명 가까운 언론인이 해직됐습니다. 서울 주요 언론사 앞에다가 이제 그 장갑차를 딱 갖다 포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자협회를 일망타진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이제 그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잡아가는 식이고. 2017년의 기무사 문건, 자세한 보도 통제 방안이 등장합니다. 계엄사 보도 검열단 48명, 합동수사본부 언론대책반 9명이 사전 검열을 합니다. 계엄에 유해한 내용은 보도 금지, 삭제당한 부분은 공란으로 남기지 못하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1980년 당시의 보도 지침과 똑같습니다. 보도 지침을 따르지 않는 언론인에게는 경고 조치, 현장 취재 금지에 이어 계엄법을 적용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열 지침을 어겨 계엄의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사에는 보도 정지 조치를 내리고 KBS만 빼고 나머지 방송사의 방송을 중단시키는 전국 단일 방송 체계 방안도 짜놨습니다. 완벽하게 다 조치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그 진화된 형태예요. 탈법, 불법인데도 단계적으로 자기들이 언론을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말이죠, 만들었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언론을 봉쇄한 비상계엄 상황. 이를 바탕으로 1980년 5월 18일 신군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치 1980년과 2017년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그런 평행 이론을 보는 듯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대로 베껴서 2017년에 다시 기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도 그렇다면 이런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쿠데타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광화문에 촛불이 가득 찰 때 그 옆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나온 말이 정권을 빼앗기느니 전쟁을 일으키는 게 낫다. 군인들을 뭐하고 있느냐, 일어서서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태극기 집회를 주동하던 보수단체 대부분이 기무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유사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는 2년마다 계엄 실무 편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발생할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일종의 매뉴얼인데요. 하지만 기무사의 계엄 문건은 좀 달랐습니다. 계엄 실무 편람에 따르면 계엄 중이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편람에서 금지한 국회 통제를 기무사가 제시한다는 건 헌정을 유린하고 내란을 음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980년에 광주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도 보도 지침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는 했지만 언론사를 없애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죠. 말을 계속 안 듣는 언론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한 방송사한테만 보도를 허락하겠다는 건데 40년 전 계엄 그리고 또 계엄 편람 그 어디에도 없었던 아주 최고 수위의 내용입니다. 제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취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기무사에겐 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하고 나중에 책임지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누군가 해결을 해줄 것이다라는 초법적인 무소불위의 존재로 스스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기무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투입하기로 한 병력 가운데 최강은 707 특임대대. 시민들이 점거한 시설을 털어내는 역할을 맡은 이 부대는 특전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리 군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거는 대테러용으로 양성된 그 부대입니다. 707은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서 제압해버려요. 장비나 훈련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이 주로 계엄의 주력군이 됐을 때는 주 임무를 공격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또 시위대를 갖다가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고 또 목적에 충실하고 그런 어떤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전역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24단과 34단은 경기도에 배치된 적군 반경용 부대입니다. 24단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에도 공수부대와 함께 동원된 부대였습니다. 다 탱크와 장갑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단이 한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2개가 바로 34단과 24단이면서 서울과 가장 가깝게 있죠. 이 24단의 전력은 아시아에서 미군을 뺀다면 아시아 전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대입니다. 기무사 문건은 또 경기도 포천, 양주 등지에 있는 사단들을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까지 몇 시간씩 달려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부대들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래 지역마다 향토사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지역민들하고 아무래도 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대가 출동하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친해서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부대들을 빼서 옮기는 거고요. 계엄 관련 공식 담당 부서인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실무 편람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군 부대를 계엄군으로 이동시키려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대끼리 충돌하거나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는 사단과 여단을 계엄사령관 판단 아래 할당하고 이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 요건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도록 한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 계엄 시스템은 그게 아니에요. 이 실병력들을 쫙 모아가지고 계엄사령관 직속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엄청난 병력이죠. 계엄이 선포된 후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이 문건에서 딱 2번 언급됩니다. 하나는 군사행동 초기 단계인 위수령을 국회가 무효화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정원이 계엄사령관의 말을 잘 안 들을 경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에 따르도록 지시하라는 단 2가지입니다. 계엄 상황에서도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기무사의 문건에선 사실상 지휘 계통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기무사의 뒤를 봐주는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요, 국민이 직접 뽑은 군 통수권자예요. 철저히 절대 복종해야 되죠. 계엄사령관이라 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이 뭐 대통령이 전역하시오 바로 그날 그냥 끝이에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센 거예요. 왜? 합법적인 민선 대통령이니까. 기무사 문건이 가정한 건 탄핵이 기각된, 즉 대통령의 권한이 원상 회복된 상황. 그런데도 기무사는 주한 외국 사절들을 불러 계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일도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맡겼습니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지위와 함께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헌법으로 정해진 2가지 지위를 사실상 모두 부정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유지하고 그 유지된 동안에 군이 전면에 나서서 과거 박정희가 일으켰던 군사혁명위원회처럼 외교, 국방의 역할을 군이 담당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명백하게 국가를 군이 통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무사 문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계엄 전 단계인 위수령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기무사의 문건보다 한 달 먼저 군 법무관리관실에서 작성한 위수령 검토 문건입니다. 사후 불법행위 책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군의 주도적인 치안 활동은 불가능하다.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선 차후 군의 책임은 없다. 필요하면 경비 지역을 확대해 간다며 위수령을 마음대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1950년에 만들어져 사실상 사문화된 위수령을 이렇게 불법을 감수해가며 이용하려 했던 이유는 뭘까? 위수령은 군 자체적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일단 군이 움직이면 그 다음 단계, 즉 계엄으로 진행할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들이 봤을 때 촛불 집회가 폭동이 되려면 요건이 딱 하나가 모자란 거야. 다수는 모였어. 폭력이 없어. 그렇죠? 폭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군과 접촉하면 폭력 사태는 날 수밖에 없어요. 위수령을 발동하면 군이 이동을 한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수의 군중과 군이 접촉하게 됩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스파크가 날 수밖에 없죠. 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촛불 집회를 상대로 군이 개입할 일은 없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고됐던 2016년 11월 12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전부터 국방부 상황실에서 집회 상황을 모니터했습니다. 12일 날 광화문 촛불 집회 때 10시부터 상황실에서 대기하셨다 그랬습니까? 상황실을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약간 대기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촛불 시위가 있는데 왜 국방장관이 상황실에서 대기를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10시 30분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해서 상황이 어떤가 하고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민안전처 장관, 뭐 경찰청장이 그럼 제가 이해가 가요. 그걸 국방부 장관이 왜 확인하시죠? 이 시위가 자칫 뭐 소요 사태라든가 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서 점검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위는 뭐 그 방송을 통해서 종편을 통해서 계속 봤는데 그 지통실 관계자들은 이렇게 근무하면서 또 수고하니까 가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촛불 집회가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는 동안 군은 월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무법천지군요. 만약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계엄 문건을 만든 핵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집회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구호가 광화문 광장에 계속 외쳐진다는 것. 이게 청와대와 기무사가 봤을 때는 정부 전복이나 내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정부를 비판했다고 반대했다고 이게 내란이 된다고요? 결국 집회를 강제 해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무사 계엄 문건은 이 집권 세력이 반대파를 싹쓸이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 일종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친위 쿠데타 맞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기무사 사령관은 물론 평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기무사 참모장 등 기무사 수뇌부가 한자리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를 관할하는 기무사의 100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공격합니다. 위수령 관련 문건 작성은 잘못된 게 아니라며 기무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송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민 대령은 송 장관을 계속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민 대령 한 얘기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민 대령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법조계 자문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소설 썼겠습니까?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를 지시했다며 민 대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송 장관. 법무관리관하고 참모 일부만 모아가지고 특명 수사단을 구상을 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민 대령은 작심한 듯 준비해온 문건을 흔들며 송 장관의 발언을 맞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로부터 동문건의 존재 여부를 보고받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그 결과 조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민 대령의 100 기무부대는 국방장관을 감찰해 보고하는 조직. 일개 부대장인 대령이 군 최고 지휘관에게 정면으로 달려드는 하극상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민병삼 대령은 기무에서 25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레바논 동명부대장 지휘관을 했고 판문점에서 대대장을 했습니다.
순수한 야전 군인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지휘관의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기무사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확고했던 송영무 장관에게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반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모장부터 시작해서 별들이 우르르 나오고 100 기무대장이라고 하는 대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두려워해서 조직 보위 논리가 발동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큰 반란 안에 들어간 작은 반란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건은 크게 보면 국민들에 대해서 군인들이 총칼을 들려고 했던 반란 사건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작은 반란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 본질은 똑같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민병삼 대령의 주장을 반복해 재확인하며 기무사 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고 보수 언론들은 군령을 무시하는 기무사 간부 대신 오히려 송영무 장관을 해임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방대한 보안사 기구를 기무사 기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보안사는 건 정말 후진국형 군사 쿠데타가 빈발하던 1950년대 60년대 이제 커진. 그런데 그 등치를 우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일개 대령이 사성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에게 마구 대들었군요. 그것도 그 국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쿠데타를 모의했던 군인들이 기무사 간부들이 국회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보수 정치인들은 이걸 하극상이니 진실공방이니 몰고 갑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국방부와 기무사관에 알려 특별히 송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송영무 장관이 무능하니 자르라는 뜻입니다. 또 현역으로 근무 중인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기무사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역 지원서를 냈다지만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의도는 뻔합니다. 기무사의 개헌 문건이 실행됐다면 가장 먼저 군합발에 밟히고 문 닫아야 될 곳은 언론사였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가 기무사를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참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네,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취재원들도 기무사가 기고만장하다는 의미의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네, 인터뷰 응했던 군사 전문가 그리고 군 내부 관계자들은 기무사령관은 자신이 청와대 참모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통령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이 조현천 장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민정비서관을 만났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즉 국방부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죠. 당시에 국방장관 한민구 장관이 패스된 존재였다. 그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었네요. 그렇죠. 정치 군인은 전형이고 그 자리 자체가 정치 군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2017년에 촛불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아내와 남편, 어린 자녀들의 손을 맞잡고 나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 반이 지나서 이번에 기무사 개헌 문건을 취재하다 보니까 평화롭던 그날의 현장 그리고 그 가족들이 탱크와 겹쳐 보였습니다. 네, 그 무서운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신의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에 충실했던 대다수 참된 군인들의 존재,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군이 진짜 군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오히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윤경 배주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무사는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 쿠데타 세력이 만들어낸 끔찍한 괴물입니다. 우리는 그 괴물들이 사라졌다고,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졌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괴물들은 여전히 우리 뒤에서 무서운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라고 총과 칼을 군인들에게 줬습니다. 막강한 위력을 가진 군의 정치 개입은 그 어떤 기관의 정치 개입보다 크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고요.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